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전투, 6.25 전쟁의 현리 전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엔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을 박탈당한 중요한 계기였던 현리 전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대는 크게 전쟁 중인 상황, 그리고 전쟁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 지휘 성격이 바뀝니다. 전쟁 중이 아니라면 평시라고 부르며 이땐 평시작전권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전쟁 중인 전시에서는 전시작전권이 적용되며 국가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죠. 보통의 국가들은 이 두 가지 작전권 모두 자국이 가지는데요. 비록 침략 전쟁과 같은 경우 타국이 간섭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대를 어떻게 운영하든 다른 나라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맺은 국제군사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조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나토의 회원국들은 유사시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나토의 최고사령부로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는데요. 많은 수의 국가가 연합한 기구라면 전작권이 하나로 모여야 대규모 병력을 관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작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일례로 나토에 속한 캐나다의 경우 유사시 전작권 이양 범위를 유럽 파견 병력까지로 정해뒀죠. 이렇게 연합지구에 속한 국가가 아니더라도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계기로 전시작전권이 미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확하게는 미군이 아닌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간 것으로 평시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군의 통솔권을 갖지만 데프콘 3 이상의 전시에서는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데프콘은 국가위기관리 체계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위험한 단계이며 4단계 이상은 평시, 3단계까지는 전시로 분류됩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항상 데프콘 4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3단계로 격상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데프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채널에 있는 세계 최강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면 생기는 일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데프콘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군부대의 지휘권이 넘어가는 건 아닌데요. 경기도 이남 지역의 방어와 전방의 군수 지원을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부, 우리나라 특수전사령부,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를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휘권은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로 전시의 군 통제권을 상실한 걸까요? 6.25 전쟁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전쟁은 정말 일방적이었는데요. 어떻게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곧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상황이 반전됩니다. 국군은 38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으로 빠르게 진격하죠. 이렇게 전쟁이 끝난다고 모두가 희망에 차 있을 때 압록강 이북에서 대규모의 중공군이 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국군과 유엔군은 1-4-5태를 진행하며 전쟁이 끝날 거란 희망은 짓밟혀버렸죠. 38선도 아니고 서울까지 다시 빼앗깁니다. 그리고 다시 재반격을 진행해 한반도의 허리에서 두 전력이 강하게 부딪히는데요. 지금의 휴전선 부근으로 전선이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역사상 3대 패전이라고 불리는 최악의 패전이 나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금 북쪽으로 재반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재탈환하고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 방어선을 만들었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에 중공군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차례 대규모 춘계 공세를 벌여 국군을 압박했죠. 첫 번째 공세는 4월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정조준한 공세였는데요. 서울로 가는 길목인 임진강에서 공격을 진행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이 공세까진 잘 막아냈습니다. 적에 비해 압도적인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유엔군은 중공군의 매서운 공세를 다행히 막아냈으며 중공군은 공세를 멈추고 부대를 북쪽으로 물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2차 공세를 위해서였죠. 다음 달인 5월에 2차 공세가 시작되고 임진강 부근에서 유엔군에게 막힌 중공군은 약 5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군을 노립니다. 목표는 미 10군단의 우측에 있는 우리 국군으로 강원도 인제 지역의 국군 3군단과 미 10군단의 예하에 있는 7사단을 향한 공세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3개 사단을 동원한 중국의 공세에 7사단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후퇴했으며 심지어 이때 3군단의 유일한 보급로도 빼앗겨버립니다.
내립니다. 말 5마리가 겨우 지날 정도로 좁은 오마치 고개가 유일한 보급로이자 퇴각로였는데 이곳을 적에게 빼앗겨버리죠.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뜻으로 국군 3군단은 부대 전체가 동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마음을 다잡고 병력이 포위되지 않도록 현리로 집결했습니다. 3군단 예하사단인 3사단과 9사단 그리고 패퇴한 7사단까지 현리로 모이게 됩니다.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긴 했지만 아직까진 3군단의 병력은 온전한 상태였으며 기회를 노려 오마치 고개를 재탈환할 생각이었죠. 이때까진 오마치 고개를 탈환한 중공군은 중대급 규모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3군단은 오마치 고개를 탈환하는 것은 무슨 현리에 가만히 앉아 시간만 보냈습니다. 오히려 좁은 지역에 3개의 사단이 모이니 일대가 혼잡해지는 건 물론 통신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고 3군단은 오마치 고개를 탈환하기 위해 사단에서 연대 하나씩을 차출하는데요. 그렇게 3사단의 18연대와 9사단의 30연대가 차출되었으며 이들은 3군단의 운명이 걸린 오마치 고개 탈환 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마치 탈환 작전을 성공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 역사상 최악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마치 고개 탈환 작전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9사단 30연대가 공격에 나서 736 고지와 785 고지를 확보하고 3사단 18연대가 오마치 고개를 탈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마치 고개에는 이미 중공군 2개 사단이 주둔 중이었고 먼저 공격에 들어갔던 30년대는 압도적인 중공군의 전력에 전의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방태산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제대로 된 싸움은 해보지도 못하고 30년대가 후퇴하자 당연히 18년대도 뒤따라 후퇴하며 모든 3군단 병력이 작전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물러서게 됩니다. 사단을 지휘하던 9사단장 최석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퇴를 하는 것이 꼭 나쁜 선택은 아닌데요. 적이 너무 강력하다면 병력을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공황에 빠진 3군단은 후퇴마저 엉망이었습니다. 후퇴 후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선 일단 지휘부가 건재해야 하고 병력이 지휘체계에 맞게 후퇴해야 하지만 3군단은 지휘체계는 찾아볼 수도 없는 엉망진창인 방식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군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도 이루지 못하고 나 하나 살겠다는 생각으로 각자 도망치죠. 이런 무계획 후퇴에는 무기도 장비도 모두 짐일 뿐이겠죠. 그저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파괴하고 무장을 전부 버리며 후퇴합니다. 이때 우리 군에서 운용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많은 양의 105mm 곡사포와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를 차량들을 소실하게 됩니다. 심지어 장교들은 잡히면 포로가 될 것이 두려워 계급장을 모두 떼버리죠. 이렇게 무질서하게 후퇴하다 보니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것도 당연했는데요. 밤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무차별적으로 사격해 아군 피해가 생기기도 했으며 길을 잃고 헤매다 중공군 진지로 가는 인원도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3군단 병력이 방태산으로 무질서하게 모였고 이 과정에서 3사단과 9사단은 6할의 병력을 소실합니다. 이는 사단도 아니고 한 개 군단이 전멸한 수준으로 애당초 중국군은 국군을 포위 섬멸할 생각이었으니 이 정도라도 후퇴한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 끝에 후퇴한 것도 아니었으며 전투는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버린 이 상황은 정말이지 병력 지휘의 큰 실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병이 좁은 일대에서 목숨을 잃으니 여러가지 괴담도 나왔는데요. 저희 지식스토리 팀원 중 한 명이 해당 지역에서 군 복무를 마치셨는데 군 복무 중 기가 약한 사람은 죽은 국군의 귀신을 본다. 초병 근무 중에 귀신을 본 장병이 많아 폐쇄한 초소도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괴담이 남을 만큼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무질서한 후퇴는 4일간 진행되었고 미 8군 사령관은 더 이상 퇴각하지 말라고 3군단장에게 말했지만 현리에서 70km가량 떨어진 하진부 리까지 가서야 후퇴가 멈췄습니다. 미군은 급하게 예비사단인 미 3사단을 투입해 상황을 수습하며 끔찍했던 동부 전선과 현리 전투의 악몽을 끝낼 수 있었죠.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 플리트 장군은 3군단장이었던 유재응 장군과의 대화를 회고했는데요. 대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유 장군, 당신의 군단은 지금 어디 있소? 모르겠습니다. 차량과 야포를 모두 잃었소? 그런 것 같습니다. 군단장이나 되는 사람이 할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 답변에 벤 플리트 장군은 현리 전투를 끝으로 1951년 5월 3군단을 해체하고 국군 사령부를 지휘선상에서 제외합니다. 미군 사령부가 직접 전쟁을 지휘하겠다며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전시작전권을 상실했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작권이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지금 있는 육군 제3군단은 정전 직전인 1953년 5월에 재창설된 군단으로 이름만 같을 뿐 현리 전투에서의 3군단과는 다른 부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6.25 당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군을 보유한 국가인데요.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지휘 방법도 훈련도 무기도 거의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나라의 군이라는 걸 믿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전자권의 전환 문제에 대해선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아마 그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군이 강성해지는 방향일 겁니다. 부디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시작전권이 없는 이유, 현리전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시 수많은 우리나라 국군 장병분들의 희생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국군 참전 용사분들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